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좀 엇갈렸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추가 부양책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간밤에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불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호재와 악재의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시장 오늘장 보니까요, 거래량도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있을 그리스의 2차 총선 앞두고서 관망 심리도 좀 뒤튼 모습이고요. 또 내일은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맞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죠? 네. 자, 변동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내일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전문가들 모시고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수 오늘 38번째 공방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클릭수가 높았던 이슈들 저희가 5위부터 1위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5위를 찾은 이슈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주식시장의 대어로 등장한 넥슨의 계열 5개 상장사들이 루머로 울고 웃은 하루였습니다. 넥슨이 최대 주주로 있는 NC소프트와 게임하이, JC는 이날 설익은 합병설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게임하이와 JC 두 종목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급등으로 출발을 했지만 NC소프트가 조회 공시 요구를 받은 지 2시간 만에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넥슨이 2대 주주로 있는 코텍과 아이디스 홀딩스도 M&A 소식으로 주가가 너를 뒤었는데요. 어제 아이디스 홀딩스의 피인수되며 10% 급등했던 코텍은 오늘 2% 하락 출발한 뒤 7%대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4위 이슈 체크해봅니다. 태양광주가 오랜만에 상승했지만 오늘의 주가 상승이 반짝 상승에 그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태양광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진 만큼 수요와 공급이 빠른 시간 내에 균형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3위를 차지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비관론자로 유명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긴축 정책과 저축을 늘리는 쪽이 아니라 세율을 인하하고 임금 수준을 높이는 성장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루비니 교수는 또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곧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그리스를 잔류시키거나 질서 정연하게 퇴장하도록 돕는 방식이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동독에 대해 지원했던 식으로 그리스를 잔류시키는 쪽이 독일 납세자들의 돈을 덜 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로존 공멸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스페인의 은행권 구제금융 소식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독일의 국채금리가 과거의 일반적인 양상과는 달리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0bp 오른 1.424%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7거래일 중 5위를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위기 대응 과정에서 독일의 부담 증가를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유로존 공멸에 대한 적색 경보가 켜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1위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위기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금융동맹 설립이 급부상했지만 이를 둘러싸고 독일이 다시 유럽 내에서 고립되는 모습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금융동맹 결성을 촉구한 가운데 같은 날 독일은 금융동맹 결성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드러냈는데요. 독일의 이 같은 반대 배경에는 은행권을 통한 책임 분담이 국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ECB-안을 지지하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독일이 유로화를 지키도록 설득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제 랭킹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이 이어집니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부양정책 기대와 유럽 불확실성 이슈가 겹쳐서 강보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4포인트 오른 1859포인트에 장을 마쳤는데요.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 재총선 우려가 여전히 있어서 하락 반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마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았습니다. 내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지금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는 21일 오전 5시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MSCI 지수를 관리 산출하고 있는 MSCI 바라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11시 2012년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MSCI 선진지수에 3번 물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4번째인데요. 사실 명목상으로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것보다 실질을 생각한다면 대만이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고 우리는 빠지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석이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 대응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온 정부가 금융 부분에 이어서 13일부터는 자동차와 건설 등 실물 경제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줄줄이 3%대로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하면 선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변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왕에 점검을 하시는 기에 철저하게 대응책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유럽 단일 통화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13일 데일리 메일과 인디펜던트와 같은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전날 런던의 한 재계 경영자 회의에 참석해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단일 통화 체제의 붕괴를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자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와봐야지 유로존 문제 해결도 가닥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시간 정말 짧고 힘든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제 남녀였습니다. 네, 투자일전 맞수 38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공방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소폭 올리게 됐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창모 팀장께서 오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일단은 아침에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 오늘 장 다시 한번 한 1870포인트까지 가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또 오늘이 정강후약이었죠. 장이 이제 아침에 강한테 밀리는데 확실하게 이제 주말에 예상되는 그리스라든 유럽 문제에 오히려 더 주목을 많이 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기대감만 좀 주고 있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대응 일단은 저는 지금 사실 이번 주까지는 사실 아마 똑같은 투자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냥 어떤 뭐 단기 시세 변동성보다 한번 같이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째려보고 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춘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그 시장이 방향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좀 매수를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일단은 좀 더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내일이 쿼드러플 위칭 선물수 동시만기입니다. 변동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일단 주제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변동성 증시 속에서 네 마녀의 날 심술은 있다 없다 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뭐 김춘달 전문가께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만기일인데 크게 뭐 변동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판단이신 모양이죠? 사실 뭐 최근까지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지만 그 17일 날 그리스 총선이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시장에서 사실 큰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혼조라는 진폭이 좀 제법 크긴 하지만요. 지금 그 5월달 저점 대비 최근에 급등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는 모습도 좀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그리스 총선 결과 이후에 또 행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시장은 상당히 좀 지루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괜히 내 마녀의 날이 아니다라는 쪽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바람이죠. 저는 바람을 오히려 바랍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물론 프로그램 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사실 국내 이슈보다도 유럽 이슈의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지수가 뭐 1850 전후에서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작은 생각입니다. 이번 옵션 만기 때는 최소한 너무 지금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조용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쟁점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외국인하고 프로그램의 향배는 어디에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단 매수 우위가 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매도 우위가 될지 두 분 의견 간단히만 좀 먼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소폭의 매도 우위를 예상합니다. 매도 우위. 네. 김춘달 님께서는요? 저도 지금 추세가 꺾이는 속에서의 반등이니까 약간 매도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 김춘달 전문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제한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 우위가 좀 예상된다. 그런 거죠?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별로 큰 의미는 없지 싶은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매수 차익장고와 매도 차익장고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도 조금 늘어난 편이고 매수도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추세로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 혼조스럽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 상황에 맞춘 어떤 혼조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 내일의 대응은 아마 시가 대비 움직이는 방향이나 아니면 방향성이 초반에 안 잡힌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오늘처럼 똑같은 혼조 정도 생각하면서 양매도로서 오히려 포지션을 좀 전체적으로 옵션을 죽이는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리고 해야지 또 재밌다. 뭐 재미라기보다는 그래야지 좀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뭐 확실하게 만기 이벤트보다도 혹시나 유럽 문제에 더 많은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엔 프로그램 잔고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6월 1년의 반기 정도에 코스피 200의 정기 리밸런싱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 일부 종목들이 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만도 같은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고 뭐 금호전기나 삼형전자 이런 게 빠졌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걸 가지고 약간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 중에서 또 들어온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가는 애들도 있죠. 근데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밸런싱을 생각한다. 즉 편입되는 종목을 6월 15일부터 바로 편입되기 때문에 내일 종가에 산다 했을 때는 지수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거꾸로 그걸 사는 걸 관점에서 미리 사도 물량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리밸런싱 역효과가 생기는데 일단 이 물량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편입되는 그 일부 종목들, 뭐 대원광업, 두산엔진, 만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코스피 200 중에서 130위 안에 드는 것이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서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만기일 당일날은 제가 작은 생각입니다만은 누차 드릴 말씀이 이번 6월물이 이제 우리나라 옵션 시장에서 성수 10만 원짜리 마지막 그레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이상한 루머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처럼. 그렇기 때문에 당일 변동성은 조금 열어두지 않나. 그러니까 만기 당일 변동성이라는 건 지수 포인트로 치면은 보통 옵션이 한 더블이 날 수 있으려 그러면은 고저폭 코스피 기준으로 한 25포인트 이상을 좀 예상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들 뭐 그거 지금 하창목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옵션 승수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6월물이 지나고 나면 5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5배의 돈이 더 드는 것이죠.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자, 계속해서 수급 흐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시장 베이시스도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내일 장에서는 수급 변동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기 때에 제 경험적으로는 항상 시장의 시가 대비 그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붙어주는 게 결과론적으로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츄에이션을 봤을 때요.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날도 결국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지만은 그 상승을 유지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중에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테마성이거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 상승을 좀 제법 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였던 것 빼고는 시장은 상당히 혼조스럽거나 아니면은 상승 유지하지 못한 채 단기적으로 그냥 해버리고 시세 끝나버리는 형태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지금 스페인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6.7% 거의 고가권 수준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나 뭐 어떤 굵직한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지금 시점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이슈일 날도 아니고 총선도 아직 안 됐고 다음 주에 뭐 정상회담도 아직 시기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방향성을 지니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종목별로 접근하고 올라올 때마다 좀 현금화를 시키는 것에 좀 초점 맞추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매는 최근에 약간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3월 만기 이후에 2조 8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산다고 해서 뭐 이거 종합지수로 봤을 때도 역배열인데 그걸 가지고 의미 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제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과 옵션 포지션이 최근 들어 보시면 1800선 초반 들어가면서 계속 청산 쪽이 즉 매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풋옵션의 매도를 좀 많이 취하는 매매를 꾸준히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매도가 2,000계약 넘게까지 진행됐던 이 3월 만기 이후에 그 흐름들이 지금은 4,000계약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누적 매도가 4,000계약대 수준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매도는 사실 방향성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매도는 어차피 주가가 떨어지면서 청산이 되더라도 어차피 유리한 거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오히려 청산하면서 끌어올리더라도 끌어올리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겠나 정도 시장 시추에서 그렇게 판단하고요. 옵션 쪽에서는 콜을 엄청나게 매수한다는 개념보다는 풋을 오히려 매도를 좀 하는 쪽의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매도 금액이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옵션 만기 때는. 그래서 하락은 제한시키지만 상승에 대한 힘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되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식 매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종목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예. 대체로 뭐 그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는 한 247포인트 언저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차창목 팀장께서는 이 수급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맞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옵션 만기일 되면은 한 2시 정도부터 프로그램 사전 공시라는 걸 하죠. 그러다 선샤인. 보면, 네, 그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옵션과 연계된 물량이 얼마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프로그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확실하게 6월 첫 거래일부터 계속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한 1조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외국인이 큰 역할을 했는데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그 전에 대차 잔고의 증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도분을 많이 쌓아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매도 잔고죠. 장이 올라오면서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1,800포인트 정도에서는 그걸 좀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챙긴 개념이지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가 신규 매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옵션과 연계된 물량, 선물과 연계된 물량을 봤을 때 외국인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입분은 매도했던 것을 청산했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지자체입니다. 최근에 매수차익 잔고가 제가 차트를 잠깐 같이 보겠는데 네. 확실하게 6월 초순에 그래 영상에서 빨간색이 매수차익 잔고인데 7조 원 초반에서 7조 6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대부분 6천억 정도의 어떤 금액 자체가 한 국가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 사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좀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동시 만기일에 좀 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봤을 때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동시 만기,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작고요. 오히려 비차익을 통한 국가 지자체의 6천억 이상의 물량이 좀 부담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조금만 더 팁을 말씀드리면 원래 파생은 그 좀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선물이라는 것이 미래를 좀 좋게 봤을 때는 베이시스를 높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콘텐꼬라 그러는데 동시 만기 때는 사실은 제일 스프레드라는 걸 봅니다. 제가 잠깐 같이 보겠는데 제일 스프레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거래되는 것은 선물 6월물이고요.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9월물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9월물은 미래니까 6월물보다는 비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물에서 6월물을 뺀 것을 제일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오늘 1.6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5 이상이면은 매수 잔고를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롤오버를 한다. 그러니까 좋은 매수를 그대로 가져간다. 물량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스프레드 시장은 1.65 정도 가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고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국가 지자체의 한 6천억 수준의 프로그램 물량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은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긴 맞습니다만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국가 지자체는 일단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이제 롤오버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미국하고 유로존 쪽에 재료가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미국 쪽에서는 FOMC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기 그 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불안감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예, 불안감. 네. 김수현 해보겠습니다요. 저도 뭐 지금 당장 해결책이 바로 제시되기보다는 사실 그리스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스페인하고 저희 이탈리아 쪽 전이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하창봉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가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가요? 중국이 그래도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씨도 안 먹혔죠. 시장이 웃어버립니다. 아예 그냥 그것이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 국채 바로 매수하면서 양적 완화한다고 그것 자체가 미국 살리는 거지 유럽이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 부양 카드를 써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바마 입장에서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나라를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민생 바로 고용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 1, 2차에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살아난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좀 꺼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유럽으로 안 먹힐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가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라는 게 뭐죠? 그게 양적 완화라는 게 간단히 생각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국채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채를 사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것이고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경제가 실제적으로 화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유로가 약해가지고 오히려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마당에 국채를 매입해서 달러를 더 약하게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시나 미국의 경기 부양 카드만으로 유럽을 저는 살리기는 힘들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핵심은 유럽에 있는 것이지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김충렬 전문가께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차피 사실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그리스하고 스페인, 유로존 대한 이야기는 아마 기사를 보셔서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핵심은 뭐냐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리스 총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로 전이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총선도 지금 치르기 전에 이미 스페인 이야기가 벌써 시장에 반응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문제도 지금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진행을 하고 수습을 하는 속도는 좀 생각보다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이야기들은 맞고 그걸 조심하면서 아직까지 봐야 될 수준은 맞다고 보는데, 생각보다 진행 속도는 좀 수습을 하기 위한 진행 속도는 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도 많이 보는데, 시간의 피크가 한 2개월 정도, 예, 그 정도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수급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MC에 대한 부분은 그 FMC를 뭐 부양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로 따지기에는 지금은 아직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벌써 꺼내가지고 카드를 다 써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FMC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급이 반응을 하는 부분을 보시려면은 시장이 조금 극도로 좀 이렇게 주가가 가격 메리트가 더 발생했던 부분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그거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1900선 가 있는 데다가 FMC 기대하면서 거기다 대고 막 질러내는 어떤 매매도 아닌 것 같고요. 주가가 뭐 1800선 아래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 이슈가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들이 당장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좀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이제 쭉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유로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에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유로존을 탈퇴하느냐, 그렇지 네. 않으면 뭐 잔류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리자가 뭐 일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이쪽에 그 보수 쪽에서 일당이 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좀 그 시장이 받아들이는 건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런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여담 삼아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 국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걔네들의 문제를 토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제일 말 많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월요일인가요? 지금 유로 2012 축구를 했죠. 네. 사실 피 터지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승부는 비겼는데, 그날이 아마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1천억 유로의 어떤 구제금융을 신청을 한 날인데, 스페인 총리가 그 축구 보러 가가지고 욕도 넘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유럽 쪽 이야기는 잠깐 여담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확실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하고 실생활을 생활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잠깐 여담담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지금 하는 대로 뭐 6월 17일 아까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총선 끝났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뭐 시리자 쪽으로 많이 기울었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우는 상태에 있는데, 끝났다고 갑자기 그리스 쪽에서 어떤 강력한 액션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결과치가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봤는데, 만약에 그리스가 그대로 지금처럼 잔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잔존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시리자 쪽이 이제 집권한 거겠죠. 그럼 그동안의 신재정 협약 다 파기하는 것이고, 구제금융원에 대해서 재협상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갑니다. 결과론적으로. 또 두 번째가 만약에 그리스가 탈퇴를 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좋은,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뭐 가장 원론적으로 봤을 때 아마 탈퇴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이번 주에 나온 거 우려하는 그것이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미치는 도미노 현상에 더 반응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남아있든 탈퇴하든 계속적인 변동성은 이어질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보면서 아마 기간은 7월 이후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 봅니다. 네. 네. 자, 김순환 전문가께서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그냥 뭐 그 대답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그 세 번째 또 쟁점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네. 예.
자, 방향성 없는 증시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 주식을 사지도 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삼아도 좋은 건지 아니라면 관망이 유효한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망인데. 예. 예. 자, 그러면 김충달 전문가께 먼저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저희 우리 이 방송에서 얘기할 때 네. 조금 지나면 이제 20일선이 들어눕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좀 희망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좀 보수적이에요? 아니죠. 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평선의 21선이 완만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21선 아래에 있는 지수에서 21선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1800선 후반대에도 자꾸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낙폭과대주들도요.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대부분 다 반등을 시도했고 특히나 이제 업종 대표 지수 관련주들이 밑에서부터 한 10%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1900선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 지금 만약에 뭐 지수가 더 간다 하더라도요.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별주 중에 살아남은 종목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 대표주들은 61선이 꺾인 상태고 옆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추세적으로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지수가 플러스를 만들었지만 종목들이 영 움직이는 것들이 역시 시원찮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망하시고 다시 기회를 잡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관망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고 하천복 팀장은 오늘 내내 단말기를 뚫어져라 쳐다만 보셨는데 네. 계속해서 보시다가 빵꾸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망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망이라는 거는 주식 100% 가져가지 말고 매매는 해도 괜찮습니다. 매매해도 괜찮은데 적극적인 매매만 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사실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또 일이 해결이 잘 돼서 2000으로 그냥 갈 수도 있고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에 뭐 지금 185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지만은 1780에서 펀더멘털 기준으로서 PBR 1배 수준에서 지수가 반등한 데 사실은 점수를 조금 더 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1780. 하지만은 1780이라는 포인트 한 번에도 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시장은 뭐 사실 말을 안 해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고 지금부터는 간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자기 생기먹은 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악재가 많기 때문에 관망, 즉 현금 비중 한 30, 40% 물려 있더라도 일단은 현금 비중 조금 만드는데 오히려 신규 매수하는 것보다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관망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매매를 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김충달 전문가님. 네. 사실 시장이 제가 원래 저는 원래 이 종목들을 분석하고 할 때요. 종합지수부터 먼저 보거든요. 종합지수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생각하면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단 배제해놓고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찾습니다. 시장이 올라도 빠진 종목은 단기적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개별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오늘도 움직임 보셨겠지만은 대부분 시장하고 상관없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였거나 아니면 대형주 중에 움직였던 부분들도 대부분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태양광이나 풍력주들이 주가가 반등을 줬던 흐름이 초반에 나왔던 부분들도 그것도 이슈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수가 1800에서 후반대 가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업종 대표주, 납폭과대주 이런 종목군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얼마에 잘 줄일까에 초점 먼저 맞추시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버리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내려오면 밑에서 다시 유량하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줄이는 타이밍에 초점 맞추시고 신규는 쫓아가실 필요가 없다 봅니다. 어차피 주가를 우리가 저가에서만 사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조정받고 난 다음에 종목이 조정받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도 그만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뿐만 아니라 시간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만족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하기 때문에 괜히 좀 일찍 사놔도 갖고 계시면 계속 고생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좀 시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원래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업종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수주가 지금은 대상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세 보였던 것 사실 지금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의 역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만약에 타이밍을 잡으실 거 아니면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실업이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런 개별적인 어떤 펀더멘탈 대비 되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시장하고 그렇게 민감도가 높지 않은 종목군 좀 찾으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별주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뭐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쪽에서 보면 사실 전차를 살까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전차는 뭐 그냥 갖고 그냥 그 폼으로 갖고 계십시오. 폼으로 갖고 계시고 그냥 갖고 계신 분은 갖고 계시고 신규 만약에 하실 분이라면 항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이 2,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순환장세입니다. 순환장세 가면 먼저 빠졌고 근데 왜 빠졌죠? 유로 때문에 많이 빠진 섹터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럼 경기 부양 이야기 나올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섹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바로 감이 오시죠. 조선족 화학주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쪽에서는 역시나 뭐 삼성중공업 정도만 저는 탑픽으로 좀 뽑는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한 33,000원 정도에서 37,000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절대란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만 개별주가 아닌 이상 거래소 시장은 추격 매수 종목은 아닙니다. 항상 빠질 때, 대회 때문에 빠질 때 한번 사보시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호남석유 하나만 잠깐 언급드립니다. 여러 가지 화학주가 있습니다만 태양광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호남 같은 경우는 롯데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개별주는 뭐 우리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투자가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게임주밖에 안 갑니다. 뭐 엔소프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게임주 사실 이제 뭐 신규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일단 돈은 그쪽에 몰려 있다. 작은 자금들, 중소형 펀드들은 지금 게임주에서 나름대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다는 데에서만 참 캐치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이렇게 잔잔하지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예.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는데요. 잠시 산책 좀 다녀오면서 쉬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시죠.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 What if all you understand could fit into the center of a hand? Then you found it wasn't you. 네, 주식 투자 속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어벤져스 보고 왔는데요. 저희 어벤져스 종합 선물이네요. 네. 내용이 저는 그 4D죠, 4D. 네, 태어나서 네. 사실은 4D를 처음 봤습니다. 막 흔들어주는 거. 네, 신기하더라고요. 안전벨트까지 보고 영화 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어벤져스 상당히 뭐 히트작이었죠. 뭐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뭐 호크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언맨, 헐크가 나와가지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이 걔네들이 지구를 구합니다. 어벤져스가 이번에 그랬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이 유럽을 살리자 그 컨셉은 아니고요. 어벤져스를 제가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많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많은 캐릭터 나오는데 가장 파워가 센 영화 보신 분은 느꼈을 겁니다. 아이언맨보다도 사실은 마지막 한 방은 헐크가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저도 그 대사가 항상 남았어요. 헐크 같은 경우는 누가 자기를 자극하게 되면은 이렇게 괴물로 변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이렇게 사고를 치죠. 그러다 보니까 헐크는 그동안에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브루노 박사인가요? 브루스 배너 박사죠. 사고를 치니까 혼자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악당이랑 대치를 할 때 헐크가 마지막 자기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헐크로 변신합니다. 박사가. 그래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너는 그거를 화가 안 났는데 변신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죠. 네. 근데 그 박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 화가 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헐크는 이미 자기가 그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정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쓸 때는 그것만 열매는 바로 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헐크까지 가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지구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자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를 구하고 자기 투자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도 크고 또 하나가 하루 오르는 척 하다가 하면은 사실 멘붕, 요새 쓰는 용어죠. 멘탈이 붕괴됩니다. 이상하게 과거에 적용했던 매매 툴이 맞지도 않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반응되기 때문에 매붕 상태 가다 보면은 갑자기 미수도 쓰게 되고 신용도 하게 되고 원래 전차 하다가 갑자기 나도 게임 쪽 가볼까 대선 가볼까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항상 자기 중심은 갖고 있어야 그것이 투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아무튼 좋은 말씀이셨고, 하창봉 팀장은 헐크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김춘달 전문가는 이 영화 보셨어요? 저는 뭐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던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는 뭔가? 600만 불의 사나이입니까? 아니, 저는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예. 아, 멋있더라고요. 왜 좋을까요? 예? 거미줄 때문에? 아니, 그냥 뭐 포스가 좀 느껴져서 예, 멋있더라고요. 날렵하고. 알겠습니다. 예. 참 성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요, 사실 증권업에 이제 몸담고 난 다음에 있는 동안 애를 둘을 낳았거든요. 애기를 키우면서 사실 제가 항상 뭐 아빠 입장에서 뭔가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뭐 정도 지금 상황인데 뭐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을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직접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기들 옹알이 듣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어벤져스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네,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대 가운데서도 태양광 대장주죠. OC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입니까? 바입니까? 셀입니다. 네, 저도 셀입니다. 자, OCI 오늘 아침에부터 뭐 메신저가 막 돌고 막 그러던데요. 근데 두 분 다 셀이긴입니다. 하창봉 팀장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저도 뭐 오늘 그 OCI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좀 뭐 많이 고무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가가 역시나 오늘 전강호회로 밀렸다는 겁니다. 뭐 미국 쪽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오른 거 상당히 그런 것도 고무적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OCI의 최근의 행보가 조금 더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OCI가 한 1165억 정도인가요? 이제 태양광 설비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제가 한 달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OCI가 지금 1, 2, 3 공장을 갖고 있는데 4, 5 공장을 신규 투자를 보류를 했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그만큼 OCI 측면에서도 태양광 어렵구나 보유를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의외로 말을 번복한 건 아닙니다만은 1,000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내용적인 면에서 보니까 무슨 디보틀 네팅 작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존의 설비 작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간단히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독일의 문제라든지 중국 쪽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의 저가 또 수요가 좀 지연되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길게 보면 태양광 산업은 미래 산업이고 단시지 언젠가는 유가 관련해서 에너지 요원으로 많이 각광을 받을 산업입니다. 산업인데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가장 원래 글로벌 기업이고 우량한 기업들은 현금 자산이 빵빵한 친구들은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오히려 살아남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만 놓고 보면 잠깐 제가 차트를 같이 보겠는데요. 네. OCI는 그래도 잠깐 우리 투자가분들이 너무 염려할 건 아닌 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회사가 실적이라든지 자본 건전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염려할 건 아닌데 단순하게만 보면 뭐 최근 4년이죠. 제가 주봉을 보고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최근 4년 동안에 한 20만 원 정도를 지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한 6개월 동안에는 20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절대적 가격은 될 수 없습니다만은 20만 원 정도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셀 의견을 드린 가장 결정적 이유는 여기서 요거 보고 따라갈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은 어쩔 수 없이 20만 전후에서의 박스권 트레이딩만 아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도 셀 의견 주셨는데요. 예, 태양광 관련주들은 지금 급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서 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차트상에서 이제 21선, 61선을 비교해 보시고 역별인데 지금 차트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네. 예, 주가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그 노란색 이평선이 주황색 이평선이 21선이고요. 위에 까만 이평선이 61선입니다. 요거 이제 21선이 밑에 있는 경우를 역별이라 그러는데 이 역별 상태에서 주가가 뜰 때는 일단 급등하면 무조건 파는 게 일단 낫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 그런 수급도 일단 있는 거고요. 상승장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 보는 그 폴리실리콘 값의 그 거래 가격의 변동은 저는 아주 지루한 흐름을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루한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더 빠지지 않는다더라도 상당히 지루한 시간을 이 거래 가격이 이런 수준에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24달러까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불까지는 아직 그 마진이 20불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요 오시아이 대신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쏘고 싶다면은 삼성정밀화학 쏘겠습니다. 정밀화학, 예. 정밀화도 좋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도록 하죠. 이번엔 금융주 가운데서 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가장 약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하나금융지주 두 분의 선택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저는 셀입니다. 예, 하창모 팀장께서 바이 의견 주셨는데 한숨 비슷하게 쉬시면서 바이 의견 주셨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좀 어처구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처구니 없다는 거는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오늘 빠진 게 또 저축은행 인수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하나금융지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가 크다 보니까 뭐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야기 많이 됐었습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우리 금융지주 중에 이팔성 회장님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다면 우량저축은행은 한번 인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멘트에 숨어있는 뜻을 잘 파악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에서 사실은 이거를 인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부와 어떤 뭐 그런 이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금융지주가 관련했던 여타관계에서 이런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했을 때는 하나금융지주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항상 내부 본질 가치보다는 외부 펀더멘털에 많이 흔들립니다. 유럽 은행권의 신용 등급 강등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상관도 없는데 같이 내려가고 뭐 은행권 뱅크런 사태 나오면은 같이 내려가고 또 그게 완화되면 올라가고 하는데 항상 우리가 저평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국내 코스피에서 저평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섹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금융주고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근데 두 종목의 특징이 대외 변수에 휘말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 지금 36,000원 정도 있는데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환은행 주고 별책 부록으로 또 하나 더 주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자, 김춘도 전문가께서는 일단 셀 의견 주셨는데요. 예, 저는 그 저평가라고 해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일단 별로 안 좋아하고 왜 그러냐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평가 나중에 되면 다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좋게 많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수급과 차트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선호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분위기도 같이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 많이 받습니다. 펀더멘탈로는 저평가지만은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위기가 조금 완화돼야 아무래도 금융주를 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글로벌 위기가 완화된다면 저는 금융주보다는 증권주 매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증권주들도 지금 보면은 그 펀더멘탈 대비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증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증권주는 약한 것이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증권업종들이 지금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역시 추세적으로 61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역시 역별 상태에서 주가 떨어져 있거든요. 증권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한번 시장을 좋게 한번 봐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증권줄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럽 시장 출발할 때 보니까 등락이 거듭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사람들의 시선은 미국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또 오늘 펀더멘탈 경기 지표들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발표된 지표들 체크해 볼게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전주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고요. 이와 함께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3년 내 최대폭이라고 하네요. 네. 자, 미국 쪽에서 채권 발행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나잇. 굿락.